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말을 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활동들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인 두경부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암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신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두렵다고 합니다. 네. 조금은 생소한 두경부 암.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는요. 이비인후과 송시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라고 하면은 보통 코, 목, 입에 생기는 질환들을 네. 다루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알아볼 두경부암을 포함해서 상당히 다양한 질환들을 다루신다고요? 네, 이비인후과는 귀를 다루는 이과, 코를 다루는 비과, 두경부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인데 편도선 질환이라든지 애들한테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음성, 종양, 그다음에 기관식도, 삼킴 장애 뭐 등을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과거에만 해도 암은 불치병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만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네, 바뀌고 그럼요.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특히나 요즘은 다학제 진료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두경부 암 치료에 있어서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죠. 두경부 하면서도 다학제 진료라고 해서 조직 병리학을 담당하고 계시는 병리학 선생님, 그다음에 영상을 담당하시는 영상의학과, 네. 그다음에 펫 같은 핵의학 검사를 담당하시는 핵의학 교수님,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혈액종양내과와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님, 두경부에 좀 특징적이지만은 재건수를 담당하는 성형외과 교수님까지 저와 같이 해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암의 진단과 치료 방침 등을 결정하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진료를 결정하게 되고, 또 요즘은 특히 그 로봇 수술이나 이런 미세 침습 수술이나 이런 그 흉터를 좀 줄일 수 있는 또는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를 하면서 환자들을 그쪽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말하고 숨쉬는 모든 기관이 이 두경부에 모여 있는 만큼 네. 참 복잡한 기관일 것 같은데요. 먼저 두경부, 정확히 어느 부위를 지칭하는지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두경부라는 것은 쇄골 상부의 모든 부위를 얘기합니다. 이 쇄골이라는 게 바로 여기가 되겠죠. 네. 다른 말로 빗장뼈라고도 하는데 그 위에 목을 통해서 올라가는 모든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두경부에 포함되는 것은 귀, 코, 목, 구강, 인두, 후두, 침샘, 급성, 부비동 등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뇌나 네. 눈은 이제 빠지게 되겠죠. 아무리 척추나 이런 것들은 빠지게 되겠고요. 후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성문 상부, 성문 하부, 성문부.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 영어로는 보이스 박스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요 성문부인데, 요거를 네.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를 나누어서 세 개의 부분을 나누고, 그 외에 구강으로는 입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사실 구강이라고 해서 하나만 딱 있는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7개, 8개의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혀, 그다음에 혀를 들면은 밑에 보이는 혀 바닥, 그다음에 이 치아를 심고 있는 이런 치조, 상치조, 하치조, 입술, 그다음에 이쪽 볼 쪽에 있는 혀부 점막이라 그러고, 여기 이제 어금니 맨 뒤쪽에 보면은 거기 후구 삼각이라 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아주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 입천정까지 해서 구강에 포함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인두라고 해가지고 인두는 비인두 또는 비인강이라고 하는데, 요즘 네. 비인강이라는 말 많이 쓰고, 그다음 구인두, 하인두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로부터 시작해서 식도 입구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코 뒤쪽부터. 그래서 코 뒤쪽에 있는 거는 비, 그다음에 입 뒤쪽에 있는 구. 근데 또 아래쪽이라고 해서 이건 하인두라고 세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이렇게 후두가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또 이제 저희들 그 두경부의 한 파트인 침샘이 이렇게 큰 침샘이 세 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 이런 세 개가 있고, 그다음 아주 작은 이런 작은 그런 침샘들이 입안에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코와 부비동, 이 축농증이 생기는 곳이죠. 이 부비동이라는 곳이 축농증이 생기는 부비동이 이렇게 상악동, 사골동, 이 앞쪽에는 전두동, 뒤쪽에는 저평동이라는 해서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 이 구강암하고 관계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경부 외과는 이런 두경부의 모든 그런 질환들을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두경부의 특징을 보면 침샘과 갑상선, 부갑상을 제외하면 대부분 편평상피암이라는 그런 세포를 가지고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부분에 있는 암들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예. 부위나 세부 구조마다 정상하고 이런 암의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 각각을 따라서 다 치료와 예후가 모두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암의 부위에 따라서 진행 정도에 따라 수술을 해서 손상을 안 주더라도 안면신경마비나 성대를 움직이는 반해신경의 마비나 이런 신경소가 나타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목 쪽에 이제 멍우려라 그러죠. 예. 임파선 전이를 자주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부분 목에 절개가 들어가고 또는 얼굴 쪽에 있는 것은 얼굴 쪽에 절개가 되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겠고, 또 혀를 자른다든지 후두를 제거한다든지 한다면 기능적으로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미용하고 기능적으로 손상이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건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간암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피 검사를 해서 확인도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두경부는 사실 이 평평상피암이라는 게 이런 표지자가 전혀 없어서 실제 저희들이 진찰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CT나 이런 걸 찍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생소한 암이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질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병 비율이 한국에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발병 비율은 전체 암 중에서는 한 12번째 뭐 이런 정도 되는데 네. 두경부암을 전체 몽땅 합치면은 조금 더 높은 편인데 제일 많은 후두암이 조금 더 이제 따지면은 12번째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 자체로는 1년에 10,000명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가 요 근래에 좀 많이 늘어났죠.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고령화가 고령화. 최고 왜냐하면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 50대, 60대 정도가 암의 주 연령대였다면 지금은 예. 거의 70대, 80대가 주 연령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이제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환자의 어떤 절대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아마 고령화가 더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두경부암은 사실 이제 옷으로 가릴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두경부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대로 노출이 다 돼서 이런 것 때문에 환자들이 나는 이제 치료를 포기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후두암 때 후두 전적출술을 하면 음성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후두를 일부만 제거하는 부분 절주술을 하는 경우에도 수직 부분 후두 부분 절제술을 하면 쉰 목소리가 나오고 수평 후두 부분 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성대를 후두 계라는 게 덮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절제함으로 인해서 음식을 먹거나 물을 먹을 때 사례가 들리고 네. 또 이로 인해서 흡인성 폐렴이 자주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악동암이나 사골동암에 또는 피부암에 의해서 안구가 침범된 경우에 안구를 적출하면 당연히 시력 소실이 될 거고 그 외에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암이 남아있거나 할 때 방사선 치료를 때문에 또 안구의 그런 시력이 소실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인두는 대부분이 이제 치료를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구인두나 하인두는 절제하고 거기를 재건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연화장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인두라는 것은 쥐어 짜주는 동그랗게 해서 짜주는 연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일부 나가버리고 그런 연화 운동이 안 되는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화에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안면부나 경부 절개를 하면 결국 흉터는 무조건 생겨야 되는 거니까 흉터를 아직까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네. 예. 항암 치료를 하면 두경부도 항암 치료가 있으니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통이나 탈모 등이 생길 수가 있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부분들하고 달라서 침샘들을 잘 보존을 하더라도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침샘의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구강 건조가 되고 이 침이 없으면 결국 입안에 어떤 그런 건강 유지도 잘 안 되지만 맛도 잘 못 느끼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을 다 제거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생기고 마찬가지 경부 청소술을 하게 되면 이제 목에 이렇게 반 흉터가 길게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에 있는 신경들을 중요한 운동신경들은 살려놓지만 네. 감각신경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 상흉부 쪽, 이쪽 이렇게는 감각이 소실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혀의 암이죠. 예. 지금 이거는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많이 크지는 않고 어느 이게 정도 큰 게 아니에요? 예, 한 많이 잡아도 2기 정도. 어. 여기가 이제 구강저 혀를 네. 이렇게 들었을 때 아래쪽 예. 이 부분에 생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연구개라고 해가지고 여기 목젖이죠. 목젖 위쪽에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는 귀 앞쪽인데 귀의 암이 아니고 네. 실제로는 이제 여기 침샘에 이하선이라고 침샘에 생긴 암이 피부를 뚫고 이렇게 나온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생겼을 때는 최대한 재건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삶의 연장을 시키고 삶을 연장만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또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도 고려해가면서 이런 삶의 연장을 시키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용적인 부분과 후유증이 있는 만큼 예방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두경부암의 대표적인 뭐 후두암이나 구강암 같은 경우는 흡연이 큰 위험 인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시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거는 모든 암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담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담배 피운다고 다 암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술 먹는다고 다 암 걸리는 건 아니니까 결국 유전적인 베이스 위에서 술과 담배라는 발암물질이 들어가서 암을 유발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네. 외에 이제 다른 발암물질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요즘 이제 두경부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들이 바이러스입니다. 유두종 바이러스와 앱스테인-바 바이러스라는 두 개의 바이러스인데, 앱스테인-바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린 비인두암, 민강암하고 관련이 있고, 유두종 바이러스는 구인두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스터디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수술하거나 준비할 때 조직 검사에서 반드시 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방침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항상 저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건 특히 구강암 같은 경우에 맞지 않는 틀니 또는 뭐 지속적으로 이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한쪽으로만 계속 씹고 너무 많이 씹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 씹는 담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는 구강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씹는 담배 때문에. 대만도 그 비슷한 게 있습니다. 담배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게 있어도 대만도 이 구강암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 자극이나 아주 마이너한 그런 작은 손상들이 반복해서 생기면서 그게 암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 중에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렇죠. 들어봤냐면 자궁경부암 예방 목적으로 쓰이는 맞습니다. 백신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두경부암에도 이 백신이 있나요, 그러면? 따로 백신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 바이러스가 이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같은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자궁경부암을 만드는 그 바이러스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 예. 이제 이게 과거에 이제 편도암을 조사를 하다 보니 편도암 중에서 어떤 거는 굉장히 치료가 잘 되고 어떤 환자는 되게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했더니 유두종 바이러스가 치료가 잘 되는 군에서는 대부분 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더라. 그다음에 치료가 안 되는 군에서는 대부분 유두종 바이러스가 없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은 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는 편도암, 없는 편도암을 두 개를 아예 나눠 놨습니다. 두 개가 예. 다른 병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물란한 성생활 이런 것 때문에 이 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그 구인도암이 많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미 많이 백신을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백신을 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 두경부외과에서 위주로 중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소하고 낯선 두경부암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목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목소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요, 자주 목이 붓거나 아프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두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래요? 목소리를 많이 쓰는 거하고 두경부암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고 사실 또 직업적으로 목소리를 쓰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병원에 가실 거니까 혹시 있더라도 더 빨리 발견하시겠죠. 그래서 목소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근데 우리 어릴 적에 있지 않습니까? 볼이 통통해지는 이 감염병을 볼거리라고 했습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하나의 바이러스죠. 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거리가 네. 두경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저도 볼거리를 걸려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의견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지금 뭐 볼거리에는 다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뭐 불임을 일으키기도 하긴 오. 하는데 이게 아직 두경부암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볼거리가 불임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좀 처음 들어본 이야기. 남자들 같으면 고환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볼거리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좀 쉽게 생각했는데 그 좀 쉬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 네. 들었는데 병원 가야 되는 거군요.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 많이 바쁩니다, 맞죠? 그렇죠.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피곤할 때마다 입술 주변에 포진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뭐 헤르페스라고 표현하던데요. 이 포진 때문에 구강암에 걸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인가요? 이게 이제 원인을 헐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HSV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기네요. 그래서 보통 이 HSV는 두경부암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는 보고는 없고 네. 이렇게 담배나 술을 드시는 분들이 두경부암에 걸릴 확률을 좀 더 높여준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과 담배로 이제 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암의 치료에 이 헐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좀 조작을 해서 암의 치료에 이용해보자라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궁금한 건요. 그 두경부암에 나타나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중에서 코피가 나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드는 생각입니다. 축농증 환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콧물을 좀 많이 흘리고 자주 흘리는 분. 이런 분들도 두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콧물이나 두경부암하고는 관계가 없고 없습니까? 축농증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보통 축농생에는 상악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상악동에서 정상적으로 콧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그러면 이제 안쪽에 축농증이 생겨서 붓고 뭐 농이 나온 콧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 있겠지만 네. 콧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암으로 발전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두경부암에 대한 궁금증 네.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지금부터는 두경부암 그 종류별 증상, 진단 그리고 치료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쉰 목소리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좀 후두염, 후두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증상들이 더불어서 있을까요? 후두암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쉰 목소리라는 거는 후두에 국한된 그런 증상이 되겠죠. 그래서 두경부암의 증상은 이제 후두암이 가장 대표적이다 보니까 쉰 목소리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후두의 부분별로 나눈다 그랬는데 성문암에서만 초기부터 목소리가 쉬어서 나오고 성문 상부암이나 성문 하부암은 상당히 진행되지 않으면 목소리가 쉬지 않습니다. 네.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래도 후두암 중에서 성문암이 가장 많기 때문에 네. 쉰 목소리를 이제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또 환자들이 알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고 구강암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쉰 목소리랑 전혀 상관이 없고 주로 이제 입안이 많이 헐었다, 뭔가 만져진다,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이 구강암에 나오는 궤양은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헐었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헐었다가 좋아지면서 또 옆에 또 생겼다 하는 그런 궤양이 아니라 하나의 궤양이 점점 커지면서 속으로 파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3주 이상, 4주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것을 네. 그런 궤양을 말하는 거고요. 그 외에 아까 이제 후두암 중에서 성문 상부암이나 성문 하부암, 구인두암, 하인두암 이런 쪽에서는 아주 특별한 증상은 사실 없습니다. 없고 뭐 걸려 있는데요. 뭐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조금 가면은 암이 전이가 되면 목에 뭐가 만져져요. 그러고 오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쪽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쉰 목소리는 성문 상부암이라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증상이고요. 침샘암은 사실 뭐 여기 침샘암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 침샘 부위에 멍울이 생기고 또 좀 진행이 되면 성대마비처럼 안면신경마비가 옵니다. 안면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입이 돌아가는. 그다음에 이 야선 쪽에 생겼을 때는 얼굴 전체가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고
턱 밑에 있는 아카선이 오는 경우는 입술 쪽만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심한 경우, 더 진행이 되면 혀가 한쪽으로 마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비인두암은 이제 가장 흔한 게 사실은 척경부 종물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초기부터 여기 임파선 전이가기 때문에 멍울부터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코피, 그다음에 이 귀가 먹먹한 증상, 그다음에 아주 심한 경우는 이제 뇌 쪽으로 가면서 두통을 네.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비부비동암은 다른 증상보다는 이제 코피가 가장, 특히 성인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한쪽에서는 코피가 계속 난다. 그러면 이제 코피를 일단은 비부비동암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뭐 갑상선암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래쪽에 멍울이 있고 이것도 진행이 많이 되면 성대가 마비가 오면서 신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비인두암 자체가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예. 코 뒤쪽입니다. 네. 그 머리를 X, Y, Z축으로 나누면 딱 중심에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수술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 또 다행스럽게 이 병은 수술 안 해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에 굉장히 잘 듣습니다. 예. 특히 이제 동양인들과 서양인들이 발생하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동양인들은 그래도 치료가 제일 되는 그런 타입들이 예. 많습니다. 이거는 비인두암은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증상들, 천차만별인 증상들이 예. 흔히들 일반인들도 조금씩은 또 경험할 수 있는 증상들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실제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 중에 암 판정을 받으시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암이 걱정돼서 오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두경부암 아까 이제 처음에 이 빈도가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제가 외래를 봐도 뭐 일주일에 많으면 한 5명 정도, 아니면은 뭐 진짜 어떨 때는 한두 명 정도만 진단되고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두경부암이 조금 의심돼서 그런 병원을 찾았을 때는 어떤 검사들이 진행이 되나요? 모든 암이 마찬가지로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돼야지 암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발 부위, 그다음에 목에 있는 림프절을 따로, 림프절 같은 경우는 바늘로 찔러서 이제 조직 검사하게 되고, 원발 부위는 입안이나 이런 쪽에 눈에 보이는 쪽은 그냥 조금 떼서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영상학적 검사로 해가지고 경부 초음파, CT, MRI 이런 건 요즘 워낙 많이 이제 하시니까 일반인들 다 알고 계십니다. 핵의학 검사로는 PET-CT가 이제 한 2000년대 초반 쪽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필수 검사가 되어 있죠. 이 몸의 다른 요 쇄골 상부만 아니라 아래쪽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가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로 시행하게 되고, 그 외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분이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는데 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일반 검사, 혈액 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흉부 방사선 등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두경부에 발생하는 암 핵심적으로 한 두세 가지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암이었습니다. 후두암, 쉰 목소리가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앞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제일 많은 게 한 50대, 60대가 가장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20대나 뭐 70대, 80대라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가장 어리게 수술했는 친구가 18살짜리가 있었습니다. 네. 후두암요. 예. 근데 그 친구는 담배는 상관이 없었고 아까 유두종 바이러스 나왔는데 그 친구는 유두종이 진행이 돼서 암이 되면서 후두에 생겨서 수술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돼서 20대부터 뭐 거의 한 8, 90대까지 다 전반적으로 있는데 지금은 60대, 70대가 이제 많은 편입니다. 예. 가장 많은 원인은 결국 이제 담배가 되겠고, 유전적인 손을 제외한 다 이게 가장 많고, 정상으로는 쉰 목소리, 성문암일 때는 쉰 목소리, 그다음에 성문 상암일 때는 이물감이나 목멍울이 주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문 결국 후두라는 게 호흡을 하는, 발성도 있지만 호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많이 큰 경우에는 호흡 곤란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후두는 처음에 오시면은 뭐 이런 여기 이제 90도나 70도 정도 되는 그런 내시경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서 후두를 보고 여기가 이제 요게 성대입니다. 보이다시피 요게 성대고, 여기에 요렇게 생기는 그런 암을 이제 성문암, 성대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쪽에 이게 후두개인데 여기에 생기는 암은 이제 성문 상부암. 그럼 요 아래쪽에 보이는 요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을 성문 하부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네. 요즘은 이제 저런 것만 아니고 코로 해서 굴곡형 내시경도 쓰기도 합니다. 네. 예. 지금 성대의 사진까지 보여주셨는데 뭐 가수분들 성대 결절이 왔다라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 같고, 네.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좀 성대가 약하신 분들인데 목을 맞습니다.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을 제때 치료하지
거나 아니면 조금 방치하거나. 예, 놔뒀을 때 혹시라도 암으로 진행될 그런 위험성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성대 용종 또는 이제 보통 가수들이 이야기하는 성대 결절 네.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암하고는 좀 출발이 달라서 그걸 놔둔다고 해서 암으로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암에서 생기는 쉰목소리와 성대 용종이나 결절에서 생기는 쉰목소리는 구분이 안 됩니다. 똑같은 쉰목소리이기 때문에 결국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용종인지 결절인지 암인지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다른 쉰목소리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이제 질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성대가 하얗게 보이죠. 예. 여기 이제 백반증입니다. 백반증에서 요거는 성대의 암의 성문암의 전구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런 게 있다고 다 이제 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수술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면은 요거 마찬가지 여기 뭐 요렇게 혹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 무록으로 보여지고요. 살짝 부어 있는 네, 듯하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부어 있는 게 지금 그냥 잘 안 보이는데 발성을 하니까 중간에 여기 이렇게 부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거는 암이죠. 네. 네, 이렇게 쓰면서 이 부분은 잘 안 움직이고 이쪽만 움직여서 음성을 쉬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뭐 결절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요거 조그만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성대 용종 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성대 낭종이라 해가지고 네. 정상적인 점막 안쪽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래 좁쌀 같은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네. 저런 게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마지막에 보이는 거는 라인캐시 부종 또 성대 부종이라 해가지고 담배를 많이 태시는 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 성대 마비 암하고 상관없이 다른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의 어떤 경로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성대 마비가 되겠고 이거는 유두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두종은 아직 암으로 가지는 않았고 양성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암을 완전히 제거를 하면서 그래도 후두의 기능을 살리는 게 모두의 이제 바람일 그렇겠죠. 텐데요. 이제 수술로 들어갔을 때 그 치료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후두 수술적 치료는 크게 이제 보존적 후두 부분 절제술과 후두 전 적출술로 나누게 됩니다. 과거에는 요 중간에 이제 후두 아전 적출술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하는 술술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적 후두 부분 절제술은 아까 처음에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입을 통해서 레이저를 써서 그 암을 제거하는 레이저 수술, 그다음에 수직 후두 부분 절제술, 뭐 수평 후두 부분 절제술. 이거는 이제 수직은 보통 성대암일 경우에 조금 레이저로 하기에는 조금 크고 해서 이제 여기 있는 남자들 보면 튀어나온 뼈 네. 일부를 같이 제거하는 이게 이제 수직 후두 부분 절제술이 되겠고 수평 후두 부분 절제술은 아까 후두 개라는 부분을 제거하는 게 수평 후두 절제술. 상륜상 후두 부분 절제술은 이 두 개를 조금 합쳐놓은 것인데 수평으로 하거나 수직으로 하기에는 조금 다 제거하기가 조금 미흡하다. 그랬을 때 이 연골 자체를 전체를 다 드러내면서 성대의 많은 부분을 같이 절제하는 그런 수술이 상륜상 후두 부분 절제술이라서 이게 가장 최근에 개발된 수술인데 그래도 한 20년 정도는 넘었습니다. 그리고 후두 전적출술이 있겠습니다. 사실 후두 이제 이런 레이저 수술은 후두암만 적용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그 구인도암이나 하인도암에도 레이저를 썼고 지금도 로봇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병원 같으면은 레이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들 같으면은 로봇을 하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로봇으로 수술을 할 수 있고 사실 가장 좋은 적응증은 결국 성문암이 되겠고요. 성문상암 중에서도 일부 이제 병변이 아주 크지 않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기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앞에 레이저를 장착을 해서 그다음에 이런 내시경을 넣어서 전신 마취를 하고 내시경을 넣어서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성대 부분이니까 여기 노출시켜서 레이저로 일부를 제거하게 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보시면 이쪽이 왼쪽 성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암이 있는 거고 수술을 해서 레이저로 이렇게 제거했는. 네. 여기 이제 솜 넣어놓는 거는 이 아래쪽이 레이저가 가면 손상을 당하니까 손상되지 말라고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조금 더 커서 반대편까지 일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출혈이 많다 보니까 좀 많이 탔는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성대입니다. 성대고 네. 여기가 성대인데 이 위쪽에 이렇게 암이 있는 상태라서 이게 성문 상암 환자에서 이제 레이저 수술해서 성대는 그대로 있고 후두개만 제거했는 그런 수술이라서 이런 경우에 이제 결국 목소리는 괜찮지만 여기를 막아주지 못해서 흡인이 자꾸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진상에서 이 정도면은 병기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예. 3기 정도 되겠죠. 아. 그래서 완치율 내지는 회복률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런 정도 같으면 예. 거의 이제 완치에 가깝게 가는 아. 경우가 많고요. 뭐 지금 이제 이런 사실 성문암, 성대에 생긴 암은 저희들 이제 보통 5년 생존율 이야기하는데 예. 5년 생존율이 한 1기, 2기 정도까지는 거의 95% 뭐 그렇게 되고 성문 상부암은 확 떨어집니다. 70% 정도.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성문 상부암은 임파선 전이가 생기면 또 급격하게 떨어져서 한 50% 정도.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성대암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는 좋습니다. 한 5년 생존 이상이 70% 정도 되는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예후는 좋은 편입니다. 네. 이게 이제 수술 후의 장면인데 이 후두를 완전히 절제했으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목 쪽으로 기도를 빼낸 겁니다. 빼서 이쪽으로 이제 숨을 쉬고 이분은 그러니까 계속 저기를 통해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목욕탕에다 푹 담그거나 하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이 코로 호흡을 하는 게 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코로 호흡을 하게 되면 습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데 이 기관공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 실내 공기가 그냥 들어갑니다. 여름에 에어컨 켜고 겨울에 공기 얼마나 건조합니까? 예. 그게 그대로 다 들어가면 이쪽에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적절한 가습. 그래서 이제 뭐 기구들이 있긴 한데 이게 또 기구도 공짜가 아니고 돈이 들어가니까 또 그런 거에 부담을 느껴서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샤워하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부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경부암 중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구강암. 석 달 전 이 환자는 갑작스레 입안이 헐고 목이 심하게 붓는 등 평소와 다른 몸의 이상 신호에 병원을 찾았다. 54세 남자시고 구강암입니다. 구강암 중에서도 후구 삼각이라는 곳에서 생겨서 편도 쪽으로 병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병기는 한 약 3기 정도 되고 현재까지는 확인된 임파선 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투석 중인 환자라서 전신 상태도 안 좋고 지금 심장 기능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라서 수술을 조금 빨리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수술은 먼저 기관 절개술부터 진행된다. 환자의 기도가 막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 다음 암세포를 제거하는 구강암 절제술이 이루어진다. 12시간 넘게 진행되는 까다로운 수술. 한 병의 환자를 살리기 위해 6개의 전문 분야 의료진이 참여해 정교한 수술의 완성도를 높인다. 상처가 다 회복이 되면 그때쯤 되면 아마 조직검사 결과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다학제 진료를 다시 한번 해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수술 오늘 했는 데서 입안에 다 잘라냈는데 거기에서 뭐 끝부분에 암이 물려 있다든지 임파선이 작지만 여러 개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게 됩니다. 한 달 전부터 고압산소 치료 중인 이교상 씨. 호흡과 음식물을 삼키는 통로에 암이 생겨 두경부암 수술을 받았다. 집에서 생선 먹고 가시 걸렸는가 하면 침을 삼키면 자꾸 아프다 해요. 낮에는 덜한데 밤에 새벽에 가면 더 아프다고 이래갖고 그래가지고 이비인후과 갔는데 거기서 그냥 염증이라 그래가지고 약을 한 4개월치 먹었는데도 안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다른 암보다 방사선 치료가 잘 듣는 두경부암. 수술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던 이교상 씨. 두경부암의 공포는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방사선 치료 끝난 지 한 달 조금 지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수술을 했는 부위 안쪽에 통증이 계속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이제 펫을 찍었는데 펫에서 많은 양성 소견이 보여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직 검사상에는 암세포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방사선 골괴사라는 게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에 조직이 이제 썩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이 아닐까. 지금 현재는 그게 의심이 돼서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버티기 힘든 항암 치료. 다행히 큰 고비를 넘겼다. 덜 아프고 밥을 좀 잘 잡수게 이제 밥을 너무 안 잡다가 밥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억지로 드셔야 돼요. 단맛 없다고 드시면 안 되고 억지로도 자꾸 드셔야 돼요. 안 드시면 안 나요. 자꾸 드셔야 돼요. 네. 방사선 괴사도 그냥 두면은 계속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는 것도 맞고 또 일종 치료도 고려해서 고압 산소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 이제 동반해서 하고 있고요. 치료에 반응이 없다 싶을 때는 암이라고 확인이 안 되더라도 수술적으로 광범위 절제를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와 일상을 위협하는 까다로운 암. 이교상 씨의 두경부암은 담배와의 질긴 악연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일을 계기로 그도 느낀 점이 많다. 담배도 끊고 술도 많이 안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여러 부위에 발생할 수 있는 두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후두암에 이어서 이번엔 구강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구강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안에 생기는 암으로서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결국 담배, 음주, 그다음에 반복적인 상처. 아까 국가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에서는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생마늘을 한 10년 동안 한쪽으로만 계속 씹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진짜 구강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아주 자극적인 거를 너무 막 많이 하는 그런 것도 좋지는 않다라는 그런 거고 증상으로는 구강의 궤양이나 통증 또 아주 심한 경우에 혀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혀의 마비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구강암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하악골을 이게 침범을 했나 안 했나. 하악골 침범을 하면 하악골을 잘라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악골 침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사진이 끔찍해서 조금 흐리게 만들어둔 것 같은데 예. 하악골 침범이 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절개를 입술부터 시작해서 턱으로 해서 목 쪽으로 절개를 하고 여기를 하게 되면 환자 수술에 도저히 이 입으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기관 절개술을 일단 일시적으로 이 환자는 회복이 다 되면 이건 빼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골을 노출시켜서 하악골 절개할 선을 디자인을 하고 하악골을 절개했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악골 절개하고 여기 이제 하악골 절개해서 이쪽에 있는 암을 혀의 일부랑 같이 제거했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상당히 끔찍하죠. 이런 사진을 보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조금 일찍 오시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게 침범이 이렇게 있어도 증상이 아까 말씀드린 입이 조금 찝찝한 정도 그 말고는 크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는 뭐 전에도 입 좀 헐고 했었는데 뭐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피곤하거나 이러면 이제 구내염 같은 거 맞아요. 생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증상이 구강암이랑 워낙 비슷한 것 같아서 구분해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라 그럴까 이게 통증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내염은 좀 우리 일반적인 텀으로 따갑다 그러죠. 따갑죠. 네, 따갑다. 그걸 아프다라고 이야기보다는 따갑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이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아프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의 차이가 뉘앙스에 좀 차이가 조금 있는데 뭐 완전히 구분이 되나 하는 그건 사실 뭐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구내염이 있다고 해가지고 평상시 구내염이 있어도 계속 있던 분들이 한 번씩 좀 이상하다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궤양이 커진다든지 뭐 자꾸 진행된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음식을 드시다 보면은 볼 안쪽이나 혀를 이렇게 간혹 씹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혀를 자주 이렇게 씹다 보면 그게 또 뭐 암으로 또 발전할 수도 있나라는 의심이 사실 그거는 100% 아니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아, 왜요? 특히 이제 틀니를 아래 위로 다 하시는 분들 또는 한쪽에는 틀니하고 한쪽에는 그 이빨 해놓는다 그러죠. 그래 해놨을 때 이 본인의 감각이 떨어지니까 이게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씹고 하면서 그게 좀 진행이 돼서 암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아니라고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구강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편도암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환절기마다 편도염은 정말 다 잘 앓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삼키기도 힘들고 음식 먹기도 참 맞아요. 힘들고 한데 그렇죠. 편도암, 이거는 조금 다를까요? 특이한 증상이었기 때문에 아주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발견이 되고 주 원인은 담배, 음주, 그다음에 이제 유두종 바이러스가 네. 되겠죠. 과거하고 달리 지금은 좀 예후가 좋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크더라도 많이 크고 아주 진행된 경우라도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면은 확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레벨은 요 1, 2, 3, 4 뒤쪽에 5, 6, 7 이렇게 해서 있는 게 전 세계 두경부외과에서들이 다 동의를 해서 같이 쓰는 용어가 되기 때문에 딱 구역의 정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설골이라는 건데 설골하고 이런 근육과 턱뼈 사이에 1, 그다음에 이게 경정맥이라고 하는데 이 경정맥을 따라오면서 설골보다가 상부는 2, 설골보다 하부, 그다음에 근육 하나에서 3, 아래쪽은 4, 뒤쪽은 5, 그다음에 이 후두 주변 6, 네. 이 흉골 주변을 뒤쪽을 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를 하게 되고 네. 각 부분을 이제 다 완전히 제거를 해줘야지 안전한 완전한 그런 경부 청소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경부 청소술을 했는 모습이